예. 지금 날씨가 다시 여름 날씨처럼 돼가지고, 자, 지금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힘내시길 바라면서, 본 방송은 선거 때 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방송입니다. 열심히 해서 국민적인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시리즈로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천안함 이슈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개표 상황표를 대선 때 전수조사했더니 아주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음모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팩트입니다. 전수조사 팩트.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앞 방송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대표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건너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대표님이 좀 힘드시다고 해서 제가 좀 홍보를 해드렸어요. 근데 대표님 저한테 목이 메이셔가지고 뭐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좀 전하십시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푸나님 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13년 재판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기도 했죠. 제 앞으로 돼 있는 모든 자산은 다 처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생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 주셔서 아무튼 우리 새날 가족분들 또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또 우리 신상철 TV 가족분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다가 엔딩 크레딧으로 쭉 명단을 넣었다가 또 실명으로 나오시는 거 부담스러우실 분 있을까봐 또 뺐습니다만 200여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실을 밝히는 일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진심이 답지했다고 보거든요. 뭐 이제 뭐 생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니 제대로 뭔가를 하셨겠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민진미디어의 진실의 길, 이 언론사 하나 운영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주목을 받는 매체는 아니고요. 오늘 또 저 진실의 길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여러분 그 검색창에다가 진실의 길 치시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저기 가셔가지고 한번 이 기사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언론인이기도 하시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언론 매체인데 저 진실의 길 여러분들 후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오른쪽 상단에 계좌번호도 있지만 CMS 후원하기 있잖아요. 정기 후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여러분들 즐겨찾기에 진실의 길 넣어놓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 이후로 광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불이익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일체 광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천안함은 자초입니다라는 이야기를요. 최근에 보수 어떤 분한테 들은 적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보수에 진짜 보수예요. 완전히 쉽게 표현하면 꼴보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안함 좌초야. 윤석열도 알고 있어. 근데 윤석열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도 부부가 천안함 티셔츠 입고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신상철 TV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아지면 언론사 역할을 합니다. 뭐 언론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론사 역할을 합니다. 신상철 TV 구독 좀 눌러주시고 진실의 길은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CMS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원래 이 방송이 처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사실상의 실세,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과는 다르게 사실상의 실세를 윤석열 본인의 대학 동기를 임명해서 이 자체가 부정선거다.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이 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악했던 그 본방 재방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조회수가 한 25만 나온 그 사건인데 미분류표가 거의 200만 표 가깝게 나왔던 거죠. 197만 표요.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4만 표인데 놀랍게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미분류표에서 광주, 전남, 북을 제외하고는 뭔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나왔다. 그 평상시 때 그 지역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얻는 표의 그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 정상인데 광주, 전남, 북은 그게 정상으로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류표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월등히 앞서갔다. 뭐 이 얘기가 핵심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리즈 세 번째로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에 그 김용빈, 윤석열 대학 동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024년 총선 때 북한과 중국이 해킹을 해서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과 중국이 해킹을 해서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 이야기 이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방송을 준비 중에 이게 낭보라고 해야 되나요?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놀라운 일인가요? 네, 놀라운 일이 대법원에서 통지서 받으셨다면서요? 네, 어제 받았습니다. 네. 네, 대선 무효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와. 10월 5일. 이게 이런 식의 것이 잡히는 경우가 드물지요. 아니요, 그저 대선 무효 소송을 하면 잡히긴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2012년 18대 대선 그때 대선 무효 소송인단이 그때 한영수 또 김필원 이 두 분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4년여간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속 이거를 판결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미뤄뒀다가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효가 없다 그래서 그냥 기각돼 버린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소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별 결과 없이 끝나버리는 케이스지만 이번의 경우는 작년 4월 7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되기 이틀 남겨놓고 어떤 대선 무효 소송은 대선 한 달 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을 이틀 남겨둔 4월 7일 날 제기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중앙선관위가 계속 서면상으로 이 대선 무효 소송은 1심, 2심이 없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중앙선관위와 저의 이제 모든 관련 의견서들을 쭉 그동안 취합을 했는데 한 6번에 걸친 공방 끝에 이번에 이제 대선 변론 기일이 잡힘으로 해서 10월 5일 이번 추석이 지나자마자 목요일 10월 5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실하게 대법관님들한테 소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대법관 중에 새날 애청자가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방송의 반향이 크니까 이거는 뭐 빨리 끝내도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누가 봐도 이건 뭐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뭐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물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강하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민주당에서도 일각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음모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미분류표 때문에 대선이 뒤집어지는 사실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이제 본격적인 주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분류표 197만 표 행방. 근데 그 자료가 일단 중앙선관위에 없다. 자,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법원 변론기일 통지서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요. 10월 5일 목요일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는 거 어저께 이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명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대법원에 제출을 했던 그 의견서라든지 관련 증빙 자료만으로도 대선 무효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누가 당선이 돼야 되고 누가 안 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세,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이나 그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변론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 관련 서류들 다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6개월 만에 폐기도 가능한데 소송이 제기가 되면 투표 용지라든지 이미지 스캔 파일이라든지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검증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투표 용지, 지난 대선 그리고 이미지 스캔 파일, 그다음 전자개표기까지 특정 장소에 제출해서 그렇게 선관위에 명령을 해주시고 대법원에서 투표 용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가 요청드릴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미분류표 197만 표의 행방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분류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는 미분류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그러면 가장 기초 자료인 개표 상황표 원부를 입수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개표 상황표 원부 자체가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디에 있냐면 모든 지역선관위가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그 결과만 중앙선관위로 보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발생한 개표 상황표에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선관위의 모든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물리적으로 한 달 내에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먼저 다른 주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 이 석 달에 걸쳐서 이 전국의 지역선관위에서 개표 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그걸 위해서 우리 그 소송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강동진 씨 그리고 안단테 사랑님 닉네임을 쓰는 그 강동진 씨가 그 커뮤니티에 있는 네티즌들과 함께 사비를 들여가며 정보적 공개 청구로 다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전부 다 전량을 받아서 또 몇 달에 걸친 분석 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미분류 자료 자체가 없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도대체 선거가 끝날 때마다 보수 진영도 그렇고 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 제기, 부정이 있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나는 이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핵심은 미분류표인 거죠. 그 핵심 미분류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토출됐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표는 그리 가면 안 되거든요. 무효표라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중으로 찍혔다든지 아무튼 재확인이 필요한 표들만 미분류로 가야 되는데 멀쩡한 표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멀쩡한 표들이 간 미분류표를 부당하게 분류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1번과 2번은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멀쩡한 표를 그리 보냈다라는 한 단어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조율을 한다면 전자개표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자체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딱 꼭지로도 나오게 예, 되니까 대표님. 일단 네. 제가 이 방송하면서 수년 동안의 의문점이 풀렸어요. 지난 방송에. 네.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걸 떠나서 아주 압도적 선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시절에는 2위하고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네. 득표가. 근데 박빙 선거에서는 미분류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구나. 그렇죠. 작게 보면 대선도 그렇지만 총선의 각 지역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도 미분류표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빙에서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짜장면 어. 짬뽕 논란처럼 10사람이 선호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데서 하나의 표가 잘못 가면 두 배의 표차가 납니다. 그죠? 그렇죠. 이쪽 표가 저리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빙에서 이러한 미분류를 통한 조작이 굉장히 효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주 전남북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비율이 이재명 윤석열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저는 조직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성향 자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거기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윤석열 쪽으로 더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인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자,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미분류표를 왜 생산했나 첫 번째 꼭지로 은밀한 목적 미분류표 생산한 이유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만약에 수개표로 이길 수 있다면 미분류표를 생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수개표로 이길 수 있다는 누가 보장을 합니까? 개표라는 것은 개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개표를 하지 않고서도 개표의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론조사였죠. 그게 바로 여론조사는 투표하기 한참 전에 이루어지고 출구조사? 여론조사는 또한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도 어떤 특정 집단의 그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2년에 18대 대선도 그렇고 2022년에 20대 대선도 그렇고 박빙이 예상되고 사실상 여론조사 때부터 박빙으로 되었던 그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체마다 방송 3사가 했던 것과 YTN이 달랐죠. 18대 대선은. 네. 그다음에 20대 대선에서는 JTBC와 방송 3사가 달랐습니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출구조사 정도의 조사는 여론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론조사는 전국에 1000명을 조사를 하지만 출구조사는 수십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구조사는 오전만 데이터를 가지고도 오전 데이터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많은 표본 집단이 확인이 되는 게 출구조사입니다. 그럼 그 출구조사를 통해서 목표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개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른 시간에 출구조사를 하고 나면은 예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 많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도 두 집단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는 사실대로 한 출구조사고 하나의 데이터는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출구조사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한번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죠. 미분류표에는 무효표가 있는데 미분류표 안에 무효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개표기상에서 각 후보별로 토출되고 있는 표들 말고 제일 오른쪽에 미분류하는 쪽으로 모이는 표들은 기본적으로 무효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죠? 왜?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재확인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분류로 토출되고 있으니까 이 참관하는 사람들도 저곳은 무효표일 것이야 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표들이 저쪽으로 많이 토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미분류표 안에 무효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미분표를 가져가서 분류를 했을 때 정말 무효표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 무효표를 정하고 나면 무효표를 뺀 나머지는 정상적인 표인 거죠. 그럼 정상적인 표는 기존의 후보들의 표에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의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표차가 24만 7천 표였습니다. 후보 간에 0.73%로 24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선거인 수는 투표 인상이 3,400만입니다.
3,400만이고 사전 투표는 한 절반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투표로 한 절반 정도 36.9%는 전체 선거인 수에 대한 선거인의 36.9%지만 투표한 사람에 대비하면 그냥 한 절반쯤 됩니다. 4,400만 중에 3,400만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한 사람 중에 1,600만이 사전 투표를 했고, 자, 투표소가 몇 곳인가?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이 전국의 14,464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죠? 예. 독일, 프랑스는 이동하면 불법입니다. 그냥 14,464곳에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그게 바로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그래봤자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저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251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지역 선관입니다. 251곳인데 주로 체육관들이 많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뭐로 이동합니까? 승합차나 차량이나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들고 옮기는 동안에 그 박스가 찢어지고 열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옮긴 다음에 거기서 전자개표기에 다 돌리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시간, 전자개표기에 전부 다 처리하는 시간, 이 시간들도 전부 다 사실은 시간 낭비인 것인데 투표소 수개표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하는데 왜 이동을 하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464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동한 곳은 251곳이다라는 거 잠깐 기억을 두시고, 그리고 표차는 24만 표였고 무효표가 30만 표였다. 사실 이 무효표 30만 표는 그 이전의 데이터, 그 이전의 무효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분류표가 무려 197만 9,400표, 197만 표, 197만 9천이면 198만 표에 가깝죠. 그래서 그 정도의 미분류표가 발생했다. 24만 표 표차에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정말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미분류표가 안 나왔다면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 그렇죠. 제일 궁금하죠. 그 제일 궁금하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말씀드린 게 없는 게 그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기회 자체가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 공간에서 상세하게 시리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데이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표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분류표를 배제하고 전자개표기상에 누가 이기는 걸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개표기로만 나온 것은 몇 표의 차이가 미분류표 났을까? 빼고 미분류표가 없다고 그거 치고. 진짜 궁금하네. 미분류표는 그냥 여러분 잠깐만요. 그 미분류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미분류표 빼고는 누가 이겼을까? 그렇죠. 아, 이 데이터 보셨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러면 전자개표기만으로 보니 전자개표기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네. 그러면 미분류표 장난이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전국 데이터에 3,406만 7,853명이 투표한 겁니다. 제일 네, 쪽에. 네. 그리고 가운데 빨간 표로 체크해서 내려온 거는 미분류표가 197만 9,405표고 그렇죠. 네. 무효표가 그중에 30만 6,522표인데, 자, 그러면 3,400만 중에서 미분류표가 197만이면 5.81%입니다. 5.8%. 그럼 6% 가까이 미분류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무효표 30만이면은 그 투표한 사람 3,400만에 비하면 0.9%입니다. 예. 자, 미분류표와 0.9%를 보면, 그런데 미분류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순수한 미분류표는 몇 표일까요? 197만 9,405에서 30만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160만. 그럼 이렇게 됩니까? 167만 2,883명이 됩니다. 예. 그죠? 그럼 순수한 미분류표는 167만 2,88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167만 표는 어떻게 되느냐? 분류를 해서 기존에 제대로 찍힌 후보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흩어져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표가 멀쩡한 표가 이쪽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왜 멀쩡한 표가 이리 오는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미분류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느 공간이냐면, 그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관인이 몇 명인데 그거 다 체크 안 하냐고. 참관인들이 보지 않는 심사 집계부로 가져가서 분류하기 때문에 참관인들은 그 안 공간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그 방송 이후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예, 받았어요. 그 질문이 저도 이제 댓글을 네. 보니까 뭐 참관인들이 다 체크한데 참관인들이 체크해서 미분류표 가는 곳을 그때 만약에 참관인들께서 미분류표를 제대로 체크했다면 선거 개표 중단됩니다. 왜 이렇게 멀쩡한 표가 이리 나오는 거야? 이 제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미분류표 분류는 선거 참관인들이 볼 수 없다. 아니요.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게 토출되는 거는 볼 수 있는데 네. 빠르게 그냥 토출되잖아요. 차르륵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딱 들고 가게 되면 미분류표에 대한 분류는 참관인들이 못 보는데 네. 만약에 그것까지도 본 참관인이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참관인입니다. 어디를 가져가는 거요? 이리 가져오시오. 여기서 분류하시오. 하는 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참관을 대단히 잘한 참관인일 것이고 그런 곳은 정상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제일 위에 보면 이재명, 윤석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자개표기입니다. 네. 전자개표기는 이재명 1,540만 7천, 윤석열 1,550만 2천, 10만 표 차입니다. 전자개표기상으로. 전자개표기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10만 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만으로 윤석열이 승리했네? 그럼 끝난 거잖아. 무슨 문제제기할 게 뭐 있어? 미분류고 뭐고. 문제가 뭐냐? 정상적인 표들이 미분류로 갔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표들을 미분류로 보낸 표 중에 이재명 표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 앞에 논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190만 표 이상이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개표 결과가 이렇게 윤석열이 결국 10만 표는 더 많이 나올 거야라는 거를 개표가 끝날 때까지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미분류표를 생산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의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 결과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길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충분한 미분류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1540대 1550만이 되어서 득표율 보면 파란 색깔로 45.22 대 45.50이죠. 요 두 개 합치면 100이 안 됩니다. 왜 다른 후보가 있잖아요. 심상정 이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45.22 대 45.50으로 똑같은 45는 똑같고 뒤에 0.38 정도 0.28 최종적으로는 0.753%죠. 0.73% 득표 차가 났는데 전자개표기상으로는 0.2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야, 이게 더 이상하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분류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많이 갔다는 표시가. 그렇죠. 이걸로 봐도 딱 나오네요. 이것만 봐도 알죠. 그리고 이제 득표를 백분율로 전환해 본다. 이 백분율하는 것은 미분류표를 백분율로 두 사람 후보만 다른 여타 후보는 없다고 치고 백분율만 보면 49.85 대 50.15가 되는데 자, 그 다음 표에서 보시면 이 167만 2,883이라고 하는 재확인 대상표를 분류를 해서 다시 전자개표 결과에 합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합산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요 녹색을 칠한 요 부분에 합산해서 들어가는 것을 봤더니 전국 득표 결과 차이가 24만 7천이다. 전자개표기로는 10만인데 전국 최종 결과가 24만 7천이다. 그럼 거의 15만 표가 미분류를 통해서 플러스가 돼버렸네.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만에서의 차이가 10만 표인데, 그죠? 모집단 둘이 합치면은 3천만이죠, 그죠? 이재명, 윤석열 전자개표를 합치면 3천만입니다. 3천만에서의 차이가 10만 표인데 겨우 미분류표 197만 200만 표에서 15만 표가 차이가 난 거예요. 와, 이 데이터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죠? 3천만에서 10만 표 차이가 났어요. 두 후보가 전자개표로. 그런데 미분류로 토출된 200만 표에서는 15만 표 차이가 나서 합쳐서 25만 표다. 이게 과연 통계적 학적인 원칙에 부합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한 것이 이 분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개표 상황표를 전수조사했던 일은 한 소름 끼치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보면 전국 투표 결과 차이는 24만 7천인데 3,400만 표에서 10만 표 차이가 발생했는데 겨우 200만 표는 17분의 1이에요.
그죠? 17분의 1이라는 200만 표에서는 어떻게 15만 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누가 어떻게 분류했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고요. 그거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소무효 소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개표로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자개표기를 돌릴 이유도 없고 미분류표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결과론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다 돌릴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인 데이터는 출구조사라든지 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로 근거로 어느 정도를 예측한 다음에 적절하게 어느 표를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날아갈 때 누구의 표가 미분류표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전산 전문가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불행하게도 그분들한테 불행하게도 저는 전산 프로그래머로서 10여 년 이상 직접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산 실장을 하셨던 이 분이죠. 메커니즘을 알고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을 짜서 다 돌려서 시뮬레이션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첫 번째 꼭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네요. 이게 정확하고 확실한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를 전국 집계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야, 15만 표 차이 여기서 내버린다고요? 미분류표에서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5꼭지 준비하셨는데 이상한 분류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상한 분류. 그럼 어떻게 압도적으로 편중한 분류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수개표로 이긴다면은 미분류표를 생성할 이유 자체가 없는데, 자, 아까 봤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재확인 대상표가 167만 2,883표인데, 이 재확인 대상표를 분류를 해 주었을 때, 바로 위에 보면은, 미분류표입니다. 요 녹색은 미분류표예요. 미분류표가 나온 167만 2,883표가 어떻게 분류되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전자개표기상으로는 1,540대 40만 대, 1,550만으로 10만 표 차이가 나는데 미분류표 167만 표를 나눠서 줬던 74만 표 대 89만 표를 줬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3천만 표에서는 10만 표 차이가 안 나는데 74만 대 89만이면 15만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67만 표를 도대체 어떻게 분류했느냐. 자, 우리가 저 위에 있는 3천만, 그죠? 다 합쳐서는 3,400만입니다. 3,400만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분류표라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잘못 찍혔거나 선이 물렸거나 그다음에 희미하거나 그다음에 기계적인 오류이거나 등등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찍힌 것 그리고 이중으로 선이 물린 것 기계의 오류 이게 보수와 진보의 후보를 나누는 편향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 표본 집단에서 부분 집단의 확률적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 우리가 짜장면 짬뽕을 나눌 때 1,0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또는 10,0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짜장면 짬뽕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충 50대 50으로 나온다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한 100명이 돼요. 앞에 온 사람들을 조사를 다 했던 10,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50대 50이 나왔어요. 짜장면 짬뽕이. 그런데 뒤에 조사에 빠진 사람 100명을 모았더니 그 사람들도 대략 50대 50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통계학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무작위성입니다. 그죠? 이 무작위성이 여기서도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의해서도 무작위성은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이 물렸다. 이중으로 찍혔다. 그다음 기계적인 오류다. 이러한 것들은 지지 성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167만 표의 무작위로 나온 이 재확인 대상표가 저렇게 74만 대 89로 압도적으로 편중되도록 분류를 했느냐. 이게 압도적인 분류한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런 차이가. 제가 지난주 기억에 어떤 투표구는 전체 1,700표 중에 1,0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였던 기억도 있었죠. 1,900표 중에 1,500표. 80.9%.
그건 뭐 그게 네. 가능하냐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 크게 해놨죠. 이거는 뭐냐면 자 74만 대 89만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전자개표기 상으로 1540만 대 1550만처럼 이 비율대로 적용을 하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83만 표가 가야 되고 윤석열한테는 83만 9천 표가 가게 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 74만 대 89만으로 줬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야, 뭐 어떻든 정상적으로 해도 결과적으로 진 거 아니야. 진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167만 표로 간 표들이 누구의 표가 많이 가도록 왜 했느냐. 왜냐하면 정상적인 멀쩡한 표가 저리 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들이 그리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미분류표 167만 표가 부당하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를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저런 식으로 보면 이중으로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저렇게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면서 미분류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는가, 이거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전자개표를 쓰냐, 이야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왜 쓸까요?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국민분들이 전자개표기 왜 쓸까? 전자개표를 왜 써야 돼? 라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선관위라도 연락해서 전자개표기 왜 씁니까?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ATM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돈 필요할 때 여기 가서 찾으면 편하잖아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ATM기를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편리하니까. 편리하잖아요. 번번이 입출금 할 때마다 은행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리하니까 뭐 은행 대신에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ATM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잖아요. 은행 가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카드나 통장 넣고 하면 바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번호표 받고 은행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정확합니다. 100만 원 뽑는데 5만 원짜리가 섞여서 나오면 대박이겠지만 그런 사례 본 적 있냐고요. 5만 원짜리 뽑는데 만 원짜리가 끼어 나오면 그 가서 기계 부숴버리겠죠.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도 잘못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한 정확하잖아요. 번도. 정확하잖아요. 자, 그다음 비용 절감하죠. 은행들은 직원들이 없는 밤에도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은행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밤에는 통장 같은 거 은행 못 가도 ATM기를 사용하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하다, 신속하다, 정확하다,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ATM기는 확산되고 그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우리가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첫째, 편리하냐? 두 번째, 신속한가? 세 번째, 정확한가? 네 번째, 비용 절감이 되느냐 따져보자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쓰느냐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데 자, 첫째, 편리한가? 투표소 14,464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251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을 해요. 독일, 프랑스는 이동하면은 불법입니다. 이동하면 불법인데 우리는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동안에 개표 못 하잖아요. 개표 못 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또 투표함이 찢어졌다, 투표함에 열쇠가 없다, 도장이 누락됐다 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랑스, 독일은 투표함 이동은 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투표함도 투명하게 해서 우리 저기 보수 쪽에 있는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왜 거기서 깻잎파리가 나오고 상추파리가 나오냐. 투명한 투표함을 안 쓰면 손바닥 안에 상추 집어넣으면 들어가죠. 깻잎파리 넣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투표함이 이동하면 불법 현장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표함 14,464곳에서 직접 현장에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면 이게 가장 편리한 거죠. 그렇죠. 가장 이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럼 편리하지도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속하냐 물어보자. 신속합니까? 우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12시 넘은 거 예사로 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아침 새벽까지도 막 돌리고 당락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서 멀쩡히 뭐 떨어졌다고 들어가 있던 오세훈 후보 나와서 그냥 새벽에 뭐 당선 인사한 게 바로 한명수 후보랑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있잖아요. 새벽에 서초구 이런 네. 데서 왜 거기는 이렇게 개표를 늦게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문제는 개표를 늦게 시작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새벽까지 기계 돌리기 예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수개표를 한다면 3,500만, 3,400 몇 표니까 3,500만으로 치고 3,500만 명이 투표합니다. 몇 군데서요? 14,464곳에서. 그러면 투표소당 2,350장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어디 가서든 투표를 하셨던 곳, 그곳은 전국에 14,464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거기서 투표 끝나고 바로 개표를 하자 하면 몇 장을 투표한다? 평균 2,350장. 많아야 3,000장. 왜냐하면 저기 호남의 도서지방에 가면 섬지역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런 작은 곳에서도 투표소 한 곳으로 치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 4,000명이 투표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맥시멈 4,000 주고. 자, 평균 3,000장을 잡더라도 투표소 수개수표 하면 한 1인당 300장, 10명이 지금 저 사진과 같이 10명의 여당, 10명의 5명의 여당 후보, 5명의 여당 지지자, 5명의 야당 지지자 또는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쏟아놓고 개표한다고 해봤자 3,000장이란 얘기예요. 그럼 1인당 300장. 1인당 300장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쪽 진영에서 분류한 결과, 저쪽 진영에서 분류한 결과 합산을 내고 다시 서로 양쪽에서 건네줘서 확인하고 그 주변에서는 바로 그 다음 사진처럼 위에서는 CCTV를 돌리고 주민들은 뺑 둘러서서 핸드폰으로 찍어가면서 개표를 축제하듯이 하면 3,000장을 개표하는데 도대체 몇 분 걸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아야 1시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약간 상황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흐트러져 있는 돈 한 300만 원 정도 세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섞여 있는 300장을 그렇죠. 분류하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더 애매한 거는 제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권 해석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 신속하지도 않죠. 자, 그러면 또 정확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냐. 아까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오창구 복림 일동이 지난 대선, 작년 대선에 전국 1등인데 80.9%예요. 이 80.9%라는 것은 무슨 예. 80.9% 1,902명의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1,538표가 미분류표로 쏟아져 나왔다? 자, 그거의 핵심은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계적인 오류다. 아니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인 저의 추산으로는 미분류표도 어느 정도 발전시킬까를 입력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8을 입력을 한다는 것이 80을 입력해버리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기계에서 8% 정도의 미분류를 발생시켜라.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데 컴퓨터가 거짓 데이터를 내놓으면 거짓 데이터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0.9%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 80.9%에 전부 다 문제 있는 표라고는 국민도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미분류표인 전국 평균으로 5.8%니까 전국 평균 5.8%가 미분류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75%는 멀쩡한 표가 저리 토출되었다는 사실이고, 즉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게 언젠데 지금까지도 저 문제는 마치 있을 수 있는 오류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표인가 이렇게 깔끔한 표입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일부러 저 데이터가 없어요. 저게 왜 빠졌을까요? 예. 그러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는 정몽준 후보 라인에서 박원순 깨끗하게 찍은 표가
미분류로 토출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그 표가 나와 깔끔하게 문재인 동그랗게 찍혀 있는, 잘못 찍힌 것도 아닙니다. 네모 틀 안에 빨간 표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표가 박근혜 라인에서 나오는 거죠. 대표님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네. 스캔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 파일이 있는 이유가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기록해 두는 거 아니에요. 분류를 위하기보다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미지가 스캔이 되면서 네. 1번, 2번, 3번으로 가게 되는 요소로 그렇죠. 작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요즘은 주차할 때 차 넘버 인식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미지 스캐닝이거든요. 이미지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판정을 하죠. 그리고 A, B, C, D 어느 라인으로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A 후보를 표로 찍었는데도 B 라인으로 간다면 일정 시간이든 일정 인터벌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쪽으로 가라는 컴퓨터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못 보여드린 화면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면상에 안 나오는 건데 실제로 정몽준 후보의 표로 가야 그 표를 봤더니 찍힌 사진이 있어요. 박원순 표가 정몽준 네. 라인으로 가 있는 표가 사진으로 네. 찍힌 게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음에 또 모여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전국 1위가 창원 오창구에 80.9%,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1,538장이 미분류로 토출된 것이고, 2위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72.7% 무려 72.7%가 투철돼서 976명 투표했는데 710장이 미분류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 2동, 시흥 5동 등등에서는 72.7%, 39.2%, 26% 등등 그렇게 토출되어 나온 것으로. 자, 그 다음은 다음 데이터요. 자, 그죠? 뭐죠? 72%, 26%. 자, 그럼 저렴한가? 비용이 싼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투표할 때마다 투표지 분류기 신형 도입한다고 또 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1,300 몇 대를 제작했다 등등의 이런 뉴스가 선거번 때 나오는 것은, 과연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사서 251개 개표소마다 전부 다 갖다 깔아 놓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저기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서서 개표하면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저기서 저곳에서 그냥 손으로 그냥 분류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다 물려서 보고 또 가져가고 뭐 확인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비용이 절감도 안 되는데 왜 쓰느냐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이 만약에 수개표를 한다면 우리가 전자개표기 사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수개표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이나 이분들한테 수당을 더 많이 주겠다.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 아마 저녁에 투표가 끝나고 나면 아마 7만 원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17만 원 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보람도 있고, 그죠? 이 또 개표하는데 참여하면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수당도 괜찮고. 그러니 그렇게 전자개표기 같은 것에 사용하는 또 있습니다. 자, 사전선거 하잖아요. 우리가 사전선거. 사전선거 하는 목적은 뭡니까?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렇죠. 목적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편리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선거의 가장 큰 맹점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전선거를 하다 보니 일찌감치부터 A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B 도시로 가서 점심 드시고 송림반 강변 가서 한잔 하시고 노시다가 오후 4시 5시에 B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는 일이 매 선거 때마다 사전선거 때마다 심심찮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해서 아무리 경찰이든 선관이든 신고를 해봤자 방법이 없다 그래요. 어떡하라고. 아니 40명 50명이 와서 투표하는 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사전선거인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사전선거라는 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전선거를 본선거 5일 전에 4일 전에 2번 하잖아요. 예.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갑니다. 선관위 준비 다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투표 내가 바쁘니까 4, 5일 전에 미리 한다는 편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선거 결과에 심대한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선거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아, 사전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투표를 참여하는 분들한테 투표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번 생각에 발상에 전환을 해보십시오.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하면 수당 주는 나라 있습니다. 만약에 투표 참여를 하세요. 사실 투표 참여 안 하는 사람들 투표 안 하면 어떻습니까?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65%를 70%로 높이기 위해서 70%를 75%의 투표율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의 여지,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감수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하나의 방법적으로 투표 참여 수당을 주더라도 이런 비용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투표율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전 또, 투표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은 거의 똑같을 수 있으니까 본선거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수개표가 가능하다. 그 수개표를 유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불씨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천안함 이야기가 북한 폭침이 아니다라고 하면 막 비난을 받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음모론으로만 매도를 해버리니까 네. 정당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정말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말을 못하고 있는 정말 바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박빙 선거에는 우리 선거 무조건 질 가능성이 높다. 압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선거 못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에이, 참.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요. 그 개표 부정 이야기를 한번 더 네.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언제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신 대표가 작년 2022년 대선 결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이 미분류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이 문제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타이틀 꼭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정도만큼이라도 제가 이 새날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적어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더 거슬러 가면 13년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때도 부정의 내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 그때는 섣불리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음모론자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지금은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아셔야지. 매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 선거 때마다 중요한 것은 진화하고 있구나. 그 진화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써먹던 그런 수법을 이후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일부 사람들은 이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된 거 맞네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과거에 했던 짓이 들키면서 이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컴퓨터한테 하지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음모론으로 매도되었던 원조 개표 부정의 민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표 조작이냐 아니냐 이것이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지만 13년까지, 정확히는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선거부터 부정선거를 확인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6.2 지방선거 2010년 6.2 지방선거라면은 그해 3월달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2010년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6.2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문도 들었지만, 그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눈여겨보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여론조사를 볼 때 오세훈 후보와 한명수 후보 당시 한번 기억을 거슬러 보십시오. 선거 직전까지 무려 15% 내지 18%, 맥시멈 18%, 평균 10% 이상의 격차의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마저도 국민을 세뇌한 정황이 잡힐 정도, 심지어 한겨레까지, 이거 어떻게 선거가 있기 직전까지 계속 10몇 프로 이상의 격차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박빙 중에 초박빙이었습니다. 208만 대 205만이었습니다. 2%밖에 차이가 0.2%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용어로 당시에 샤이 민주가 있었던 걸 못 잡아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노회찬 후보가 좀 욕을 많이 먹었죠. 14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가 양보했으면 이겼다 그런 평가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개 25개 서울시구 가운데 21곳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선거입니다. 저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25개 선거구에서 구에서 21개 구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진다? 그러면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는데 시장을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결론인데 그게 그런 경우 가능하느냐.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의문인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 선거가 있었던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한명수 후보님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랑 갔냐면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고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신 이기명 선생님. 이기명 선생님이 한명수 전 총리님 낙선을 해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해서 바로 건물이 우리 여의도 건물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제가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4월 중순에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4월 말일에 평택에 가서 천안함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하면서 폭발 없다. 지금 국방부가 폭발로 몰아가고 있다고 바로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죠. 그 이후로 그해 5월은 엄청난 저는 압박에 시달렸죠. 그 폭언, 협박, 예. 끊임없는 전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바로 가고 있다 등등 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바로 앞 건물이 한명수 전 총리님, 한명수 후보님의 캠프가 앞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노트북 싸들고 그리 도망갔습니다. 밤에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 전화 받으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싸들고 그 캠프로 가게 되면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서프 신 대표 왔다고 선거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그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캠프 분들하고도 그런 것도 있지만 막상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갔는데 한 후보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시가 넘어서 민주당 서울 최대 3구 서초, 강남, 송파 서초 3구에 민주당 참관인들이 한 명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날 캠프에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캠프에서 한명숙 총리 후보님과 그다음 이해찬 전 총리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12시 때까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구 압승이고 12시까지도 한명숙 총리님이 압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부시장을 누구를 둘까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12시가 한참 넘어서 참 지금 서초 3구가 왜 이렇게 개표가 늦어? 서초 3구가 개표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왜 그래요? 선거 때마다 그래요. 세 곳이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서초, 강남, 송파에서 개표를 굉장히 늦게 10시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의 참관인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서초구, 강남구, 소파구는 민주당 참관인 없이 개표가 이루어졌고 아침 새벽 5시 부근에 2만 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집에서 낭망하고 있던 오세훈 후보는 자다 깨가지고 나와서 인사하는 일이 벌어진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제가 민주당을 샅샅이 이잡도록 타지면서 도대체 이 서초 3구에 참관인들이 누구냐고 명단을 내놓으라고 온 당직자들을 다 붙잡고 했는데도 결국 누군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 총선도 지난 대선도 그렇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내년 총선의 모든 선거구 모든 개표를 사는 곳에 거기에 민주당의 어떤 참관인들이 가서 참관을 하는가에 대한 명단 확보든 사전 교육이든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가서 어떤 부분을 참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2010년 6.2 지방선거도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강남 3구에 참관이 사라졌다. 12시 넘어서. 그러면 유추를 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강남 3구의 구청장 후보 입장에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구청장을 따라갔던 구청장 후보 캠프 사람들은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남아있던 사람은 압박이든 회유든 3구가 싹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민주당의 어떤 그런 블로킹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던 개표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투표 네. 결과는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여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은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2012년, 이때 2012년은 4월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이 있죠. 그 유명한 18대 대선은 12월 달입니다. 근데 2012년 4월도 역시 저도 경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이때 총선의 메인 이슈 중에 하나는 어디였냐면 강남이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강남에 출마를 한 거죠. 사실 그때까지 제가 운영을 하던 서프라이즈의 네티즌들이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우리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서프라이즈 네티즌들은 정동영 의원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 네. 네, 글의 내용들도 까칠하고 그랬었는데 강남에 출마했다고 하니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강남의 이슈가 뭐냐면 구룡마을이라고 아십니까? 그랬죠. 강남의 구룡마을은 그야말로 저 강남의 제일 도곡동의 높은 그 빌딩 이름 뭡니까? 타워 팰리스? 네. 타워 팰리스 바로 앞에 있는 구룡마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정몽준 시장이 그 무상급식으로 자기 시장직을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그만둬야 됐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로 오세훈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어서 낙마해버리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있는 체제에서 강남에서 정동영 후보가 강남에 출마하면서 시장도 민주당이고 내가 민주당 의원이니 구룡마을 문제를 잘 해결을 하겠다 해서 구룡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거주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면서 구룡마을은 95%의 주민이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선거 요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쨌든 아십니까?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지지가. 90%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 곳이 60%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의 투표소에서 만들어진 55개의 박스 가운데 28개가 열리고 찢기고 도장이 빠진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때 그랬었어요. 진짜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결국 얼마 뒤에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포기를 했는지 어떻게 흐지부지 돼 버렸. 그게 바로 2012년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저는 보여주세요. 저는 그때 2012년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분석을 했고 그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출구조사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결과는 뒤집혔죠.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또 통합진보당이 승리하는 만큼 이쪽 진영은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고 열려있고 도장이 없는 투표함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게 왜 발생하는가? 투표함을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5개 투표함을 이동하는데 이 투표함을 따라간 참관인이 1명뿐이었습니다. 54명은 우리 경찰과 이 선관위 직원이 잘 이동할 테니 집에 가십시오 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끝까지 따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보니 저렇게 열려있고, 도장이 없는 거. 예. 도장이 없는 거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장이 없다는 의미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장을 찍어야 그날 투표에 참여한 참관인들이 돈을 지급받아요. 그래야 저녁을 먹습니다. 도장 찍고 돈 받는 것이 마지막 일이에요. 그런데 개표소에 도착을 했는데 도장이 빠져있다. 박스가 통째로 바뀐 거죠.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대표님?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다시 시리즈로 한 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오늘 어차피 이 시간 끝내면 맞출 게 못 돼서 앞으로 반 이상 또 남아 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이야기는? 한 5분만 해서 요 꼭지만 마무리를 하죠. 예. 자, 그럼 일단 대선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 대선 요건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양맞습니다. 길죠.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 대선 끝부터
다음 곡지에서 2주 뒤 2주 뒤 2주 수요일 날 뒤에, 예. 2주 뒤 수요일 날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 뭐 이런 게 아니라 투표 시스템에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조차 하지 않고 사실은 시민단체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의 제기하면 그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살짝살짝 밟고 가면서 마치 이게 최선인 것처럼 이 투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번에 미분류표 사태도 보면 투표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항의를 저한테 이메일이든 전화든 항의를 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우리 진영에, 우리 민주 진영에 마이너스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화적인 발상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아예 우리 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문재인 그 당시에 있었던 패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그것의 패배, 이 메커니즘이 툭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불거진다는 것이고 모든 선거마다 이러한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투표소 수개표가 이루어지도록 법제를 바꿉시다라는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류표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보니 이놈들 이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한 해를 정확하게 알면 투표소 수개표를 하든 전자개표를 쓰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본질 정확한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리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 민주당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민주당 사이트나 민주당 커뮤니티 나가서 글 막 올리고 제가 방송한 내용을 링크 잡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명민한 사람들이 많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시스템이 바뀌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 움직여서 제도를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뭐냐면 그분들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판단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도 개선을 이 논의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컨센서스를 이루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윤 정부가 삽질을 하고 잘못하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야말로 2017년 때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짝대기만 꽂아도 우리는 이겨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당시에 더 플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던 기회 자체를 묻어버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은 또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만큼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예. 거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날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 남영희 위원장이 있어요. 네. 총선 때 171표 차이로 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미분류표가 있었을 거고 정확하게 수개표를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개표 상황표를 입수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네. 171표 정도인데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도 분명히 미분류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불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더군다나 그 지역이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미분류 개표 상황표를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았어야 된다고 캠프에서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제가 또 그걸 또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진작 알았더라면 저라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길어져서 오늘 또 하루 또 못 끝내고 또 다음에 또 대표님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를 보려고 또 올라오시는 거지 뭐. 서로 그런 거죠. 뭐.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반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금 선관위 문제 3회 다뤘는데요.
2주 후에 다시 네 번째 방송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